인코텀즈라고 하면은 뭐의 약자일까요? 인코텀즈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인코텀즈 많이 배우긴 하는데 인코텀즈가 도대체 어디서 따온 걸까? 이건의 앞쪽을 봐도 아마 인코텀즈라고는 안 돼 있을 거예요. 뭐 ICC Rules 4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인코텀즈라고 하면은 네, 영어 잘하는 승호 씨. 오 맞아요. 딱 맞췄네. 그 지금 생각한 거예요? 인터내셔널 네, 그래서 여기에서 따온 게 바로 인코텀즈죠. 그래서 이렇게 국제 어떤 뭐 사업 거래에 사용되는 그 국제 거래 조건들을 인코텀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인코텀즈 2010의 원명이 바뀌었어요. 인코텀즈 2015로 바뀌면서 이렇게 원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인코텀즈 2010 버전의 총 그 원명이 뭐냐면 ICC 규칙인데 오브 도메스틱 네, 이렇게 바뀌었는데 보시면 국내 혹은 그리고 국제 무역 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이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도메스틱이라는 표현이죠. 원래 이전까지 인코텀즈 2010 버전까지 2000 버전까지는 네, 인코텀즈 자체가 국제 거래에서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근데 인코텀즈 2010으로 바뀌면서 국내 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아예 이렇게 공식화했다라는 거죠. 원명 자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네, 그거는 이따 본문에서 배우게 될 거니까 일단 인코텀즈 2010은 국제 거래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사용할 수 있다. 국내 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좀 알아두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 되겠고, 인코텀즈는 제가 국제 협약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국제 규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룰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룰스. 규칙과 협약의 차이가 뭘까요? 종수 씨? 협약 우리 CISG에서는 앞부분에 적용 요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CISG는 협약이기 때문에 적용하려면 이런 적용 요건을 갖춰야만 네, 이렇게 CISG를 적용할 수 있었던 데 반해서 인코텀즈는 규칙이기 때문에 셀러 바이어 상의 뭐 이런 적용 요건이 필요 없이 그냥 우리 인코텀즈 채택해서 우리 계약은 뭐 인코텀즈 FOB 따르자, 인코텀즈 CFR 따르자, CIF 따르자라고 하면은 그냥 적용할 수 있어요. 쉽게 합의하에. 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고. 제가 여기다 칠판에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네, 제가 뭘 하려는지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인코텀즈 규칙이 몇 개다? 2010의 총 규칙이 11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원래 인코텀즈 2010까지는 13개였어요. 근데 인코텀즈 2010으로 개정이 되면서 11개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11개 규칙을 각각 배워볼 건데요. 이제 그림을 좀 같이 필기를 하시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와드린 프린트 뒷면에 필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일 앞부분 여기가 뭘까요? 여기 그 선적하기 전까지 이 부분을 선적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선적지고요.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냥 쓸까요? 네, 그리고 여기가 양육지가 되겠죠. 보시면 선적지에서 가장 시작이 되는 부분이 지금 어디라고 되어 있죠? 셀러스 프리미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셀러의 작업장을 말하는 거죠. 셀러의 공장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 위험이 인도하는 조건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네, EXW, X웍스 조건이라고 하죠. 라고 해서 네, X웍스 조건이 셀러의 작업장, 지금 표시가 될 이 개별 규칙들은 뭘 의미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지점에서 위험이 이전한다. 이 지점에서 인도가 되고 우리 지난 시간에 CISG에서 배웠었죠. 인도가 될 때 같이 위험이 이전을 하죠. 그래서 이 각각 개별 앞으로 쓰게 될 이 개별 규칙의 분기점은 뭘 의미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지점에서 인도가 되고
위험이 같이 이전한다. 이 지점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러의 공장에서 인도가 되고 위험이 이전하는 조건은 X웍스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인즉슨 보시면 이 지점에서 셀러의 작업장에서 누구한테 위험이 이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바이어에게 위험이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쭉 여기까지 해서 바이어가 자기 공장까지 물품을 다 알아서 가져가야 되는 조건이죠. 보시면 굉장히 바이어의 의무가 많죠. 반대로 말하면 셀러의 의무는 가장 최소화, 미니멈 오블리게이션이 된 규칙이 바로 X웍스 조건이다라는 거 딱 눈에 띄시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캐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뭐 상징적으로 운송수단들을 그림을 그려놨는데 복합 운송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운송수단들이 있죠. 뭐 트럭이라던가 기차라던가 뭐 비행기라던가 이렇게 있는데 운송인한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이 같이 이전되는 인코텀스 규칙은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 캐리어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FC 옆에다 좀 넓게 쓸게요. FCA라고 해서 이 원명을 보면은 free carrier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운송인한테 인도를 했을 때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죠. 셀러 입장에서. 그러니까 운송인한테 인도를 했을 때 위험이 이전이 되고 물품이 인도가 되고 이런 조건이 바로 FCA 조건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또 운송인한테 인도를 했을 때 위험이 이전하는 조건들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CPT라고 해서 C그룹이죠. CPT의 원명은 carriage paid to라고 하는 CPT 조건이 있어요. FCA랑 CPT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 FCA는 F그룹이고 CPT는 C그룹이다. 이게 차이일까요? 그러면 F그룹과 C그룹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이따 정리를 하게 될 건데 F그룹은 이 지점에서 제가 뭐가 이전한다고 했죠? 위험, 그러니까 인도가 되고 위험 이전되는 인도와 위험의 분기점인데 C그룹은 똑같이 FCA처럼 이 지점에서 인도가 되고 위험 이전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C그룹은 비용이 여기까지 쭉 끌어와서 셀러가 비용을 여기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정리를 하면 FCA는 인도와 위험이 여기서 이전하고 비용도 셀러가 여기까지만 책임을 지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운송인한테 인도할 때까지만 F그룹은 셀러가 비용을 책임을 지면 되는데 C그룹은 인도와 위험은 여기서 이전이 되는데 비용은 이 양육지까지 쭉 끌어와서 셀러가 비용을 여기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C그룹은 가장 인코텀스 중에서 중요한 특징이 C그룹인데 C그룹은 분기점이 2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F그룹은 분기점이 하나죠. 분기점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위험이 바뀌는 성질을 바뀌는 그 지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X웍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 셀러의 공장이 바로 분기점인데 이 지점까지는 셀러가 다 위험에 책임을 지고 비용에 책임을 지고 이 지점이 지난 이후로부터는 다 바이어가 위험을 인수를 받고 뭐 비용을 책임을 지고 이렇게 되죠. 지금 FCA 같은 경우도 이 지점까지 셀러가 비용이랑 위험을 다 책임을 지고 이 지점 지나고 나서부터 바이어가 다 책임을 지죠. 네, 근데 지금 CPT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도랑 위험의 분기점은 여기인데 캐리어한테 인도할 텐데 비용의 분기점은 어디서 이전이 된다? 비용의 분기점은 어디다? 쭉 가서 양육지다라는 거. 네, 그래서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기 때문에 C그룹은 분기점이 몇 개다? 2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게요. 그리고 CIP CIP는 케이지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CPT와 CIP의 차이점이 그냥 딱 눈으로도 보이죠. 그러니까 CPT는 비용을 여기까지의 비용을 셀러가 비용을 책임을 질 때 운송비만 책임을 지는 거고 지금 CIP 같은 경우는 인슈런스가 추가가 됐죠. 셀러가 인슈런스 보험의 의무까지 있는 조건이 바로 CIP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정리를 먼저 하자면 지금 FCA, CPT, CIP의 인도의 분기점은 동일하죠.
다 운송인한테 인도를 했을 때 위험 이전이 되고 네, 인도가 되는 조건들인데 다만 차이점은 FCA는 여기서 비용이 같이 이전을 해버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F 조건이라서 분기점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분기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인도 위험 비용의 분기점이 여기인 거고 캐리어한테 인도를 했을 때 CPT 같은 경우에는 분기점이 C그룹이기 때문에 두 개인데 네, 여기서 인도 위험이 이전을 하고 비용은 양육지까지 셀러가 책임을 져주고 그리고 CPT와 CIP의 차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비용을 책임을 지는 게 CPT는 운송비만 책임을 지는데 CIP는 운송비 플러스 보험료까지 책임을 지는 조건이 바로 CIP다라는 차이점 보이시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올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측에서 위험이 인도되는 조건을 FAS라고 하죠. 위에다 쓸게요.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FAS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free alongside죠. ship. free alongside ship. 그러니까 선측에 물품을 놨을 때 인도가 되는 위험 인도가 되는 이전이 되는 조건이 바로 FAS 조건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선적지에서 위험이 이전이 되는 조건 총 5가지를 배웠어요. X웍스랑 여기 3개랑 FAS까지. 네, 그리고 네, 지금 배로 넘어올 거예요. 배에 본선에 물품을 적재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이 3가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배우게 될 건데 네, 이것도 자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밑에다 쓸게요. 그러니까 즉 다시 정리를 하면 본선의 물품을 이렇게 실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 3가지를 정리를 해볼 건데 네, 첫 번째가 뭐냐면 FOB죠. 네, 말 그대로 free on board라고 해서 네, 본선의 적재가 됐을 때 자유로워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셀러 입장에서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위험과 뭐 비용은 다 셀러가 책임을 지고 본선에 적재를 해놓고 나면 이제 셀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후로부터는 다 바이어 책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C 그다음 C 그룹이 또 2개가 추가가 돼요. C, F, R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명은 cost and freight. 그리고 CFR 하나 추가, CFR이랑 다른 C그룹 하나가 뭐냐면 CIF겠죠. 네, 보시면 뭐랑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옆에 3개짜리 또 있잖아요. 얘네랑 되게 비슷하죠. F그룹 하나에 C그룹 2개. 여기도 보면 F그룹 하나에 C그룹 2개. 그쵸? 보시면 또 이렇게 동일한 게 적용이 돼요. 지금 얘네 3개는 언제 위험 이전을 해요? 본선에 적재를 했을 때 위험 이전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다만 또 비용의 차이가 있겠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C그룹은 인코탐지상의 C그룹은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분기점이 몇 개다? 2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아까 CPT, CIP는 이렇게 양육지까지 쭉 비용을 책임을 졌죠. CFR, CIF는 양육 칸까지, 여기 한 가지만. 네, 그래서 얘네는 다시 정리를 하면 이때 본선에 적재할 때 위험이 이전이 되는데 비용은 어디까지 책임을 진다? 양육 칸까지 다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 2개는 네, 인도 위험의 분기점은 본선에 적재했을 때지만 비용의 분기점은 양육항에서 이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C 조건들의 중요한 특징까지 같이 정리해서 좀 배웠고요. 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올게요. 양육지로 왔어요, 우리. 양육지 와가지고 물품을 다 내렸겠죠. 양육지에서 뭐 운송인한테 인도했을 때 위험 이전되는 개별 규칙은 없고요. 가장 첫 번째로 시작되는 게 터미널.
양육지나 양육항에서의 터미널에 물품을 놨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이 뭐냐면 DAT라고 해서 인코텀스 2010에서 새로 생긴 규칙이에요. 그래서 DAT다. 네, 원명은 delivered at 당연히 T가 뭐겠어요? 네, 터미널이겠죠? 네, 그래서 네, 터미널에 물품을 놨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이 바로 DAT 조건이고요. 제가 인코텀지상에서 분기점이 두 가지인 그룹이 C그룹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D그룹 역시 분기점이 하나겠죠. 그 말인 즉슨 이 터미널에 놨을 때 인도랑 위험이 이전이 되고 마찬가지로 비용도 여기서 다 이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DAT는 네, 여기서 인도 위험 비용의 이전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 named place, 뭐 지정된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된 장소에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 인코텀스 조건은 DAP겠죠? 네, 그래서 DAP예요. DAP 위에다 쓸게요. 그래서 원명은 delivered at place겠죠. 그래서 이 장소는 양육지긴 양육지인데 양육지에서 셀러 바이어에 의해서 뭐 지정된 장소를 의미를 하겠죠. 셀러 바이어에 의해서 합의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DDP가 있죠. DDP. 네, DDP도 여기다가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DDP도 분기점은 그냥 양육지에 합의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DDP랑 DAP랑 뭐 비슷하겠죠. 그 분기점이. 근데 DDP와 DAP의 차이점이 뭐냐? 원명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Delivered, Duty, Paid라고 해서 이 Duty라고 하면은 수출 관세를 말할까요? 수입 관세를 말할까요? 이거는 네, 수입 관세를 말하는 거겠죠. 수입 관세가 이미 납부가 된 상태로 인도가 되는 조건이 바로 DDP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원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입 관세가 이미 납부가 됐는데 그 상태로 바이어한테 인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인 즉슨 수출 통관뿐만 아니라 수입 통관을 다 누가 한다? 셀러가 해서 그 상태로 인도가 되는 조건이 바로 DDP 조건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DAP랑 DDP는 그냥 그 양육지에 지정된 장소에서 인도가 되는 건 똑같은데 이 두 개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눈으로도 보이시죠? 수입 통관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가장 큰 차이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있고요. 이 DDP 같은 경우는 지금 셀러가 여기까지 쭉 저기 셀러의 공장에서부터 양육지까지 쭉 비용, 인도, 위험 다 책임을 지고 플러스 뭐까지 한다? 수입 통관까지 다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DDP는 셀러의 최대 의무겠죠. 그래서 DDP랑 엑스웍스랑 반대의 개념이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따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쭉 다 봤어요. 그래서 11개 규칙 맞죠? 11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 금방 다 봤죠? 그래서 이 인코텀즈 11개 규칙이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배우게 될 11개 규칙을 쭉 개괄적으로 알아봤고요. 그 다음 보시면 지금 제가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부분적으로 표시를 해놨죠.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노란색이랑 파란색은. 인코텀스 2000 버전까지는 이 개별 규칙들을 구분을 할 때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지금 앞 글자를 따서 뭐 F그룹이다, C그룹이다, E그룹이다, D그룹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인코텀스 2010으로 개정이 되면서 분류하는 분류 기준이 크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지금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구분되듯이 노란색은 딱 봤을 때 지금 뭘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노란색은? 네, 땅이죠, 땅. 땅에서는 다양한 운송수단이 움직일 수 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은 바다잖아요. 바다에서는 해상 운송밖에 안 되죠. 땅에서는 뭐 비행기도 물론 하늘이지만 땅 여기 이 지점에서는 뭐 트럭도 움직일 수 있고 기차도 움직일 수도 있고 뭐 비행기도 움직일 수도 있고 다양한 운송수단이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이 해상에서는 해상 운송밖에 사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0으로 바뀌면서 가장 큰 분류의 기준이 뭐가 됐냐면 바로 운송수단이에요. 그래서 노란색 부분은 어떤 운송수단이 사용이 되는 복합 운송수단이 사용이 되는. 그래서 노란색 부분은 네,
이거죠. 네, 그래서 복합운송, 노란색 부분은 복합운송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네는 복합운송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지점은 해상운송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해상운송 같은 경우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이다. 그래서 가장 인코탐스 2010의 가장 큰 분류 기준이 바로 운송수단에 의해서 복합운송 규칙인지 해상운송 규칙인지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복합운송 규칙은 몇 개예요? 여기서부터 살펴보면은 X박스 당연히 복합운송 규칙이겠죠. 얘네 다 복합운송 규칙이겠죠. 그 다음에 FAS는 복합운송 규칙일까요? 아니면 해상운송 규칙일까요?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해상운송 규칙으로 구분이 돼요. 네, 보시면 해상운송 규칙 지금 이렇게 네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이 원명을 풀어서 보시면 여기에 ship이라는 단어는 해상운송과 관련이 있죠. 지금 FOB 같은 경우도 프리 온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온보드라는 의미 자체가 본선 적재했을 때 이런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해상운송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CFR, CIF는 freight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C 조건 볼 때 궁금하지 않았어요? 캐리지와 프레이트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런 의문이 전혀 들지 않았나요? 캐리지는 복합 운송 규칙에 사용이 되잖아요. 캐리지는 그러니까 복합 운송에서 사용이 되는 그 운송비를 말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프레이트는 해상 운임만을 말하겠죠. 네, 그래서 프레이트가 해상 운송을 뜻하는 용어다라는 거. 그래서 네, 지금 각각 이렇게 네 가지 해상운송 규칙 네 가지를 살펴보면은 각각 이렇게 해상운송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하나씩 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좀 이게 해상운송 규칙인지 복합운송 규칙인지 좀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원명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은 네, 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구나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쭉 했고, 네, 선적지 계약이라고 하죠. 지금 얘네 여기 선적지에서 위험이 예정되는 이 계약들을 선적지 계약이라고 하는데, 네, 뭐라고 하냐면 혹은 뭐 선적지니까 shipment contract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반대로 양육지로 왔을 때 이 양육지에서 위험이 예정되는 이 D그룹은 어떤 계약이라고 할까요? 당연히 도착지 계약이라고 해서 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네, 이거는 다들 아시겠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쭉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다 알아봤고 정리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쭉 개괄적으로 알아봤으니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놔야죠. 첫 번째는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제가 분기점은 어떤 물품의 성질이 바뀌는 시기라고 했어요. 그게 사전상의 의미긴 한데 지금 인코텀즈상의 분기점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위험의 분기점, 인도의 분기점, 비용의 분기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분기점이라고 하면은 그 지점까지는 셀러가 책임을 지고 그 분기점이 지나면 바이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그 지점을 분기점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분기점을 정리할 건데 이 그룹부터 정리할까요? 이 그룹. 이 그룹은 분기점이 어디이죠? 이 그룹은 하나밖에 없죠. 분기점이 선적지에서 인도, 위험, 비용 이전하게 되죠. 그래서 저 지점에서 인도, 위험, 비용이 다 이전을 하기 때문에 네, 분기점이 바로 선적지다라는 거. 분기점 하나밖에 없죠, 이 그룹.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그룹도 마찬가지겠죠. F그룹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C그룹, 가장 중요한 C그룹. C그룹은 분기점이 몇 개다? 2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선적지까지는 무슨 분기점이 있죠? 선적지에서 이전되는 게 바로 인도랑 위험. 그래서 선적지까지는 인도, 이전이 되고요. 그 다음 양육지. 이거 잘못 표시했네요. 선적지에서부터 인도랑 위험이 이전이 되고 양육지까지 뭘 책임을 진다? 셀러가? 비용을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D그룹이 하나 있죠. D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양육지에서 인도 위험 비용이 다 이전하죠. D그룹도 분기점이 하나죠. 그래서 양육지에서 인도 위험 비용. 우리 인코텀즈 상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인도 위험 비용. 그래서 우리 인코텀즈 개별 우리 앞에서 책 봤었죠. 여기 A열에 셀러의 의무가 쭉 나열이 되어 있고 B열에 바이어 의무가 쭉 나열이 되어 있을 때 각각 개별 규칙의 조항 이름이 써 있는데 인도가 A4, B4고요. 이건 이따 같이 볼 거예요. 위험이 A5, B5예요. 그리고 비용이 A6, B6예요. 그래서 얘네는 인도 위험 비용은 그 인코텀즈 상의 셀러 바이어 의무 제목에도 쭈르륵 같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인위비, 인코텀즈 상에서 인위비라고 하면은 인도 위험 비용이라고 이제 같이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인위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인코텀즈 상에서. 이거는 2차 가서 외울 때도 인위비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인도 위험 비용을 인위비라고 하고, 인코텀 상에서 인위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첫 번째 분기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가장 중요한 게 C그룹이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실게요. C그룹은 분기점이 몇 개다? 2개다라는 거. 그래서 인도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상이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리가 좀 많이 없는데 그 다음 분기점 말고 운송계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운송계약 보시면 이 그룹은 셀러, 바이어 둘 다 운송계약의 의무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편한 사람이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체결을 하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죠. 저기서부터 바이어가 다 책임을 져서 갖고 오는데 바이어가 체결을 하는 게 편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네는 어쨌든 둘 다 셀러랑 바이어랑 의무가 없다. F그룹 같은 경우에는 누가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요. F그룹은 바이어가 책임을 져요. 이거는 그냥 원칙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어 책임이고요. 그리고 C그룹이랑 D그룹은 셀러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다 그냥 쓸게요. 3번에 보험계약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인코텀즈 지금 11개 규칙을 배웠는데 인슈런스가 들어가는 규칙이 총 몇 개예요? 2개밖에 없죠. CIP랑 CIF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보험계약은 CIP, CIF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우리 이거 무역계약 제조건 배울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보험계약의 당사자 중에는 보험계약 체결자랑 피보험자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보험계약 체결하는 사람이랑 그 보험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피보험자랑 동일한데 인코텀즈 이 두 가지 규칙에서는 그게 다르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험계약 체결자, 보험 체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쵸? 셀러였죠. 그리고 이 보험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피보험자는 바이어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네, CIP, CIF는 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있는데 셀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바이어를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을 한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게 보험계약을 체결을 할 때 어떤 부보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을 해야 될지를 정해야겠죠. 네, CIP, CIF 상에서는 최소 부보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을 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미니멈 커버로 부보를 하는데 우리 ICC 잠깐 배웠었는데 ICC A, B, C 중에 가장 그 담보 범위가 작은 게 C였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ICC C처럼 네, 자리가 점점 없네요. ICC의 C처럼 네, 최소 부보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 셀러가. 네, 이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점이랑 운송계약, 보험계약까지 정리를 좀 했고요. 마지막으로 네, 정리를 해야 될 게 딱 하나 남았는데 바로 통관 의무예요. 통관 의무.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수출 통관 의무는 누가 진행을 하는 게 맞아요? 셀러가 진행을 해야겠죠. 수입 통관 의무는 바이어가 진행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예외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쭉 보면은 뭐랑 뭘 것 같아요? 그렇죠. DDP는 당연히 딱 눈에 띄실 거고 이 DDP랑 그리고 저기 끝에 엑스웍스 얘랑은 통관 의무의 예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좀 정리를 할까요? 여기다 그냥 간단히 쓸게요. 마지막에 통관 의무 몇 번이죠? 4번이죠. 통관 의무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수출 통관을 누가 한다? 셀러가 하고 네, 이거 다 보이시나요? 그냥 제 말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수출 통관을 셀러가 하고 수입 통관을 바이어가 하는데 예외 사항이 있는데 수출 통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출 통관을 예외 사항이라고 하면은 수출 통관을 셀러가 아니라 바이어가 이행하게 되는 그 규칙을 말하겠죠. 그 예외 사항이 뭐다? 엑스웍스다. 엑스웍스는 네, 여기서부터 바이어가 쭉 물품을 알아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수출 통관 이행도 다 바이어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 통관 네, 예외 사항이 바로 엑스웍스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바이어가 수출한다. 그리고 수입 통관은 일반적으로 바이어가 하는데 이거에 대한 예외 사항은 바로 DDP였죠. DDP 같은 경우는 셀러의 최대 의무라고 해서 셀러가 인도 위험 비용 책임을 다 저까지 지고 플러스로 수입 통관까지 다 이행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입 통관은 바이어가 하지만 DDP 조건에서는 셀러가 수입 통관까지 다 이행을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수입 통관 바이어의 예외 사항이 DDP겠죠. 그래서 DDP에서는 셀러가 수입 통관을 다 이행을 한다라는 거. 네, 여기까지 정리를 쭉 하시고요. 그래서 네, 많이 알아봤는데 다 정리가 되시나요? 그래서 네, 일단 4가지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린 4가지만 잘 기억을 하셔도 네, 오늘 반 이상은 한 거예요. 각각 개별 규칙은 뭐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거니까 네, 이거는 뭐 같이 할 때마다 알아보면 되는데 이 4가지는 약간 암기하는 것도 좀 필요하죠. 특히 운송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나올 때마다. 네, 근데 지금 같이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엑스웍스 즉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셀러랑 바이어랑 둘 다 운송계약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고 지금 F그룹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바이어가 운송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C랑 D는 셀러가 운송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 네, 기억을 좀 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11개 규칙 쭉 다 알아봤고